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CCTV의 위력을 절감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 전해드렸던 사건,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한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명품 시계 오메땡을 사겠다 해서 판매자와 만난 뒤 이거 시계 한번 차봐도 될까요? 해놓고 냅다 주랭랑을 쳤던 그 20대 얘기인데요. 결국 사건 발발 9일 만인 지난달 29일 잡혔습니다. 자, 주변 CCTV 판독을 통한 동선 분석 덕분이었다라는 건데, 자, 안타깝게도 시계는 이미 처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말 이제 어지간한 건 결국에 이렇게 다 잡힙니다. 허튼 짓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제주의 한 여고생이 학교 폭력을 신고했다가 보복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들 급기야 피해 학생 부모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지지 정치인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칼부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바야흐로 대선의 계절 벌써부터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보험금 타내려고 흉기로 자기 자식의 생사를 도려낸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어제도 추웠지만 오늘은 더 춥습니다. 가을 건너뛰고 벌써 겨울인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 비까지 내리니까 어디 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자, 정치 얘기 1도 않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제주에서 한 여고생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다가 보복 폭행을 당했습니다.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성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한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박지훈 변호사, 심리상담가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승재현 위원님 그 직함 설명할 때마다 제가 이제 숨이 막혀가지고 좀 어떻게 좀 줄여주세요, 진짜.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몸을 같이 공감, 협동. 공감.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 아시죠? 지금 보고 있을걸요? 미안해요, 여보.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한 분께 받은 메일 하나 좀 너무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거 잠깐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 보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이디로만 보내주셔가지고 무크루크님이신데, 자, 어느 날 그 오후 4시에 백신 접종 예약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반장을 계속 보시다가 병원에 헐레벌떡 그냥 뛰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 TV에 사건 반장이 틀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우리 무크루크님이 아니 이거 사건 반장 누가 틀어놨어요? 딱 그랬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박 변호사님? 네.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옷깃을 여미지 마세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틀어놓은 거야 했더니 어떤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제가요 딱 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서로 사건 반장 가족이구나 이걸 또 딱 인식을 하시고 나서 헤어지실 때 리모컨 돈 터치하면서 헤어지셨대요. 채널 고정. 예. 와. 모아. 예. 아니, 제일 덥고. 소장님처럼 저렇게 좀 하세요. 가능하세요. 예,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사건 시작하죠. 나이 체크 50인데. 포인트 짚어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네가 신고했냐? 이 제주에서 한 여고생이 폭행을 당하는 일에서 시작된 거죠? 네, 여고생이 근데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왼쪽 뺨은 멍이 들고 또 오른쪽 뺨에는 살갗이 벗겨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팔과 다리에도 곳곳에 멍이 들었고, 네, 이렇게 폭행을 당한 이유가 더 이상한데요. 폭행당한 이유가 바로 학교 폭력을 신고해서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얼굴이 얼굴뿐만이 아니고 뭐. 네, 팔, 다리, 온몸을 다 예.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이렇게 학교 폭력을 목격하더라도 그걸 어른들한테 알린다는 거, 신고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고를 했어요. 이 여고생이 신고를 했는데 지난달 31일입니다. 제주시청 인근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친구, 남자 친구죠. 친구가 맞는 것을 봤어요. 근데 누구한테 맞냐 하면 여자들한테 맞는 모습이에요. 두 명한테.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여학생들한테. 근데 싸우면 힘이 남학생이 뭐 그렇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항을 할 수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옆에 주위에 여자 4명이 또 있고요. 남자 2명도 있습니다. 총 한 8명이 그중에 2명은 직접 폭행을 가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극복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았고 나머지 6명은 뭐 폭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저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걸 보이고 그것을 봤던 이 여고생이 직접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보복 폭행 사건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고생이 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어른들한테 신고를 한 사실이 저 가해 학생들한테 누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일 불편한 진실인 거죠. 사실 저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했는데 신고했는 사람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이 학생들, 이 신고한 여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고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또 신고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보복 협박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네. 그런데 이번 이 보복 폭행이 한 번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폭행이 있었는데 경찰이 왔나 봐요. 누군가가 또 신고를 해서 그랬더니 이제 흩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불러내서 인근의 주차장에서 2차 폭행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례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맞아요. 어른한테 얘기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거라서 부모님 잘 모르고 선생님들 몰라요. 그나마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감하게 친구의 폭행 당하는 거를 신고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나간 것인지 왜 신원 안전이 보장이 안 된 건지 이렇게 되면 이 아이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아이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자, 승현님. 네네. 자, 그런데 이 가해 학생들이 정말 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복 한 번 다시 불러내서 또 추가 폭행을 했는가 하면 계속해서 협박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전화 좀 받아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속 부자의중 전화가 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 잠수 계속 타면 너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소구가 들어가 있어가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네 나랑 장난하냐? 라는 말뿐만 아니라 앞에 이게 웃는 모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너 계속 내가 보냈는 이 카톡 읽지 않고 있을 거지? 라는 말은 읽지 않고 있으면 웃음이 아니라 너에게 울음을 주겠다는 굉장히 섬뜩한 저런 카톡을 보내고 있는 건데 참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픈 학생에게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에서 좀 가장 좀 놀랐던 것이 그 또래끼리는 그럴 100번 양보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저럴 수 있다고 치죠. 자,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은 것이 이 가해 학생들이 그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협박을 했다. 저는 그렇죠. 요즘 애들 이렇습니까 정말? 이 협박을 뭐 또래끼리도 하면 안 되겠지만 당연하죠. 더 나아가서 부모까지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 즉 피해자의 부모님의 얘기에 좀 따르면 이 본인들만 고소하지 옆에 있는 학생들은 건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겁이 나서 그 전화 받고 한숨도 못 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또 연락처 같은 것도 알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폭행이나 이런 거 하고 협박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또 그걸 또 자기들 생각에는 그걸 의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야 때린 우리만 고소하고 옆에 병풍으로 서 있던 애들 내 친구들은 고소하지 마. 그걸 참. 자, 그러면 가해 학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 예,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교 밖 청소년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좀 특수 폭행도 있지만 폭행 방조도 성립할 여지가 있고. 그 옆에서 보고만 있던 애들. 문제는 보복성 이제 협박이라든지 신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특가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은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학교 내에서는 이것도 학교 폭력의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학폭위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앞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건 말이죠. 우리가 보통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그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무서우니까. 이제 눈앞에 이렇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저 피해 학생은 정말 너무너무 용감하게 그걸 신고를 했어요, 어른들한테. 그러면은 그걸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와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흔히 말해서 신고자 보호가 안 되는 이상 어떻게 학교 폭력이 신고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있고 부패신고보호법도 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은 그 사립학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부패신고도 아니고 공익신고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공익신고도 학교 폭력도 신고하는 것도 그 별표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죄명으로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학생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학교 폭력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한 학생은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애들이 야, 너 가서 빵 사와 그러면은 벌벌 떨면서 빵 사오고 자기들 앞에서 뭐 아무 찍소리도 못 하고 하니까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겠죠. 예? 소장님.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누군가한테 폭력을 썼을 때는 거기에 응당하게 본인이 이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피해 학생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나도 맞고 우리 맞아요. 엄마도 힘들어지고 맞아요. 사람들 앞에 다 나는 얼굴도 공개되고 굉장히 그 정신적인 피해도 신체적으로 우리가 빨간 모습을 봤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마음도 빨갛게 멍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이가 가진 그 용기, 이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맞아요. 응당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가치인지를 그 가치적인 것을 강조해주고 앞으로도 이런 신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이 피해 학생 잘못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요. 용기 내십시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불쌍해서 줬다.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투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잡힌 사건이죠. 네, 대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내가 아파요 하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달라고 했던 건인데 이 환자는 26명이고 이렇게 또 처방을 했던 의사는 9명 정도가 됩니다. 이 환자들은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좀 달라고 했고 의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왜 준 이유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좀 불쌍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불쌍해서 주는 약이 마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근데 저도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서 수면제 처방을 네. 받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 꼭 그 의사하고 면담을 해야 그렇죠. 처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 이거? 되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볼 수 있는데 내성이 생기고 나중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지금 보면 이 약국 같은데 지금 지난 4월달 충남 천안에서 이 환자 처방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절주절 저는 척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 아픈 지금 척하면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지금 받는 목발을 모습인데 짚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사실 아픈 건 아니고요.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대부분 허위로 의사들이 발급을 해줍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이제 써줄 수가 있는데 대전 지역의 의사 9명은 그냥 환자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처방전을 써줬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이름으로 아니면 허위 통증을 호소한 다음에 처방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방금 그 보신 영상이 약국에서 찍힌 영상인데 이 목발을 짚고서 쩔뚝쩔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게
언뜻 보면 정말 어떻게 다리가 불편한 환자 같지만 알고 봤더니 저 여성 마약성 진통제를 사기 위해서 환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이게 진짜 뭐 치료 목적으로 쓰인다면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게 지금 마약처럼 막 이걸 악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저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는 처방전대로 처방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의사가 그 처방전에 이 펜타닐을 처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쇼핑하듯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과연 이게 한 장에 15,000원 하는 거를 그렇게 사서 이걸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90배가 넘는 약 100여만 원 정도 되는 와. 가격에 팔았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실 2년 동안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쇼핑을 했는가 하면 2,000장 넘게 처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그 처방을 받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더욱 문제는 저는 마약은 공급선을 어떻게든지 차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급선이 되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전이 이렇게 허술하게 나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처방전이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놀랍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말이죠. 허술하게 처방전 마약류를 허술하게 처방전은 그냥 그냥 연기만 해도 써서 줄 정도의 병원이라면 그쪽 사람들 사이에서는 야 전국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뭐 이 리스트가 막 돌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그런 게 있어요. 저 병원에 가면 쉽게 마약 처방이 가능하다. 마약류 진통제입니다. 마약하고 그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 얘기가 젊은 애들이 불쌍해서 그랬다 줬다라는 취지거든요. 뭐가 불쌍해요? 당신이 더 불쌍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불쌍해졌다는 건 곧 본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별로 진통이 없거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로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이제 환자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환자나 이 처방해준 의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데 이 펜타닐이라는 거잖아요, 백 기자. 이게 이 성분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처방받은 게 펜타닐이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르핀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르핀보다도 이 성능이 100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기 진통 암이나 효과가? 그렇습니다. 와. 진통 효과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 그래서 말기 암 환자나 아니면 수술 후에 사용하고 의사협회에서도 마지막으로 쓰는 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진통제를 그냥 기존 처방전도 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했기 때문에 SNS를 타고 또 입소문이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대전에 가면 이거 처방받을 수 있대. 이렇게 해서 그럴 줄 원정 알았어요.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소장님, 그런데 지금 백 기자가 소개한 대로 펜타닐이라는 게 헤로인의 그러니까 모르핀의 한 100배, 또 제가 보니까 헤로인의 한 50배 진통 효과라는데 이 정도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다가 언젠가 뚝 끊기면 그 금단 증세나 이런 거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전해지죠. 이게 또 게다가 이렇게 패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접근이 가까운데 이게 변은 파스같이 생각하고 했다가는 나중에 금단 현상일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 26명 검거된 자가 모두 다 20대인데요. 그 20대 중에 그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이 윤병호라고 블리다바스타드라고 불리는 래퍼인데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가 10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봤었거든요. 굉장히 랩을 잘합니다. 굉장히 그 10대 애들한테는 인정을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본인의 경험담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팠냐 그러냐면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악몽에 시달리고 항상 그 기름 속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저는 또 기억나는 게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어떡하니 그래갖고 이제 불쌍해서 쓰다듬으면 그게 그 손만 대도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어서 그게 엄마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떡하니 그러면 그게 너무 아파서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창문까지 뛰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등 뭐 마약의 금단 현상이나 어떤 내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걸 모두가 알고 있죠. 자, 승 의원님. 네네. 지난 5월에는 경남에서 이 펜타닐 패치를 쓴 1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데 네네. 이랬답니다. 야, 너희들 이거 왜 했어?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해 준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10대와 20대가 처음 마약을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인데 이게 대마라는 거와 필로폰이라는 거는 그 하는 용법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라는 게 인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말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패치니까 집에서 붙이는 파스와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그 위법이라는 의식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른 책임이에요. 어른. 이게 제대로 이런 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병원 측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것이 그 마구잡이로 처방전 내준 그 의사들 말이에요. 네. 의사 면허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도 가능합니다. 처벌도 가능한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실수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상태를 보고 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지금 불쌍해서 그랬다. 이런 부분들은 처벌의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궁극적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 마약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환자한테 처방전 끊어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전에 마약 조회가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얼만큼 마약성 그 향정성 의약품을 가져갔는지 처방을 받았는지 그것을 미리 좀 확인해서 막 해주지 말고 당신 지금 더 많이 하면 의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사가 왜 의사입니까? 사람 구하는 게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대본이 더 없어. 5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기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를 강요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위험한 술자리입니다. 자, 백 기자,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남성이 오랜만에 친구를 불러서 집에서 놉니다. 근데 갑자기 말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서로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랐던 겁니다. 서로 정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친구가 화가 나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었고 이렇게 친구가 뛰어나갔는데 여기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 친구는 플라스틱 빗자루로 흉기를 막아내며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는데 결국 출혈이 심해서 쓰러졌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심각했습니다. 예, 네네. 지금 정경수님이 내가 바로 저랬어 막 이게 진짜 이게 일상 다반사인 사건입니다. 이게 유독 이 사건은 흉기가 등장하면서 일이 커졌던 뿐이죠. 자, 소장님. 네. 그러면 다친 친구의 상태는 어떻단가요? 네, 그러니까 흉기에 찔렸으니까 이제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쳤는데 길거리에 쓰러져서 다친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다행히도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승현님. 예. 참 이 진짜 명절도 그렇고 예. 더군다나 지금은 정치의 계절 대선 시즌이 이제 이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부터 이거는 시작일 것이다라는 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약간 정치적 이야기 해도 되는 건가요? 사건 반장에서? 뭐 일단 어떨까요?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정치적 팬덤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 팬덤이 나뉘어지는 걸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더 가르마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있어서 이게 사실상 국민들 생각이 다를 때 다른 것이 틀리지 않고 그것이 같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여야 후보자께서 다 만들어주셨으니까 제발 좀 편가르게 안 했으면 예.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세계대전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고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건 반장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왔는 우리 양원보 앵커가 얼마나 멋진지 제일 처음에 나올 때 모아 그 인상 아무나 할 수 있는 인상 아니거든요. 그 표정 같이 한번 밈으로 한번 만들면서 누가 제일 잘했는지 뽑기 위해서 그날 저녁 사는 그런 거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승현님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오늘? 예? 왜요? 아니 평소 안 하시던 말씀. 아니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좀 심각한 사안이니까 조금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하고도 제가 실제로 그 방송에서는 이렇게 친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 사건 반장 딱 카메라 꺼지고 나면 정치적인 얘기는 서로 안 하거든요, 박 변호사님하고. 네, 저는 뭐 딴 방송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적인 아니, 공간에 절대 하지 괜히 않습니다. 박 변호사님하고 사이 틀어질까 네, 봐. 저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예.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말이죠.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사건 보니까 네. 이 친구 그래도 그 상처를 그렇죠. 받았는데도 합의는 해줬네요. 일단은 이 살인 의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됐고요. 법원에서도 뭐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뭐 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나 중상해가 아니고 살인이다라고 지금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다라고 하면서 다만 오랫동안 친구였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근데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이 일어났고 말씀처럼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다는 거 그거 고려해서 약간 감형이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징역 5년인데 미수고 합의됐던 걸 고려해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백 기자 이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87년 일로 삼김 그때도 정말 심했고 양김 씨 특히 뭐 이렇게 대척 서로 대립할 때 92년 대선도 마찬가지고 97년 때마다 저는 이런 유의 사건들을 접했던 것 같아요. 당장 지난 대선에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불과 4년 전인 지난 대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인천에서 한 60대 남성이 고시원에서 알게 된 50대 남성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정치 얘기를 하다가 정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있는 칼로 어깨를 찌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정치 얘기를 지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됐든 꼭 얘기를 하다 보면 성향이 다르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경우에는 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건드려져서 그런데요. 대화에서 이제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넘어간다 이럴 때는 본인들이 이성적으로 스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감정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이 순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박 네. 변호사님과 승희 의원님 각각 1분씩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정치 논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이제 많은 시사 프로에서 뭐 정치 얘기나 뭐 시사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자꾸 거시는 분도 많고요. 택시 같은 거 타면 막 아, 진짜요? 걸죠. 너 왜 그때 그 프로 나와서 왜 이상한 그런 소리 했어? 막 작은 이러면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 얘기 안 하고 항상 그러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은 하죠. 서울말로. 중립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만약에 컨설팅 하는 겁니다. 중립입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이 너 근데 왜 방송에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대본입니다. 이렇게, 대본. 이렇게 넘어가고 진짜. 사적인 장소에서는 얘기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국 핑계를 대시는군요. 그렇죠.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싸움하거나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보고 있지만 저랑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시군요. 중립이라면. 그렇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 가십시오, 어머니. 예. 네. 자, 승희 의원님은 뭐 예. 저는 그냥 얘기 안 하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 이야기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 부분이고 정치 이야기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이야기 해봤자 남이 그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냥 그거 포기하시고 두 번째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반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요즘 승희 의원님이 그 사건 반장에서 퇴출 좀 약간 이런 압박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자꾸 퇴출 당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일부러 저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이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커피 많이 마시면 지옥. 이 말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커피를 마시려고 하니까 저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국공립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다녀와가지고 자꾸 부모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잘 모르는 단어일 텐데 죽음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엄마 커피 마시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들 다니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 대상으로 매주 종교 교육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정말 꼬마 아이, 지금 사파에도 나오잖아. 저 꼬마 아이들이 입에서 저는 그러니까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뭐 천국, 뭐 하나님 나라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죽음 지옥은 와, 이거는 좀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 소름 끼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저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학부모들은 그러니까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졌다고 합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매주 월요일 날 원장이 이제 불러서 뭐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선악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특정 종교와 관계가 있는데 이 종교가 저 주요 교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이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된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교육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자, 방금 그 말씨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자, 소장님. 네. 야, 너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했다는 건 네. 저 어린이집 원장도 뭔가 이게 꺼림칙하다라는 걸 알고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들한테 반감을 느끼게 할 단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신념에 차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원장님인데 원장님의 가치관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주입하는 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녕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가치관이 하나도 제대로 맞아요. 형성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력한 신념을 심어주는 거 이건 아이들의 복지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면 지옥을 간다. 이 제가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떤 특정 교단일 거다라고 이렇게 댓글도 막 달리더라고요. 좀 그 아시는 분들이신지. 자, 뭐 그런 식이면 저는 지금 완전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 저는 뭐 거. 하루에 5번씩 지옥을 가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일 지옥을 다녀와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승희 의원님. 네네. 보통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원장이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한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그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 원장 선생님 아이들한테 그건 좀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교육학이라는 게 페다고지라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들에게 방향을 설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시다시피 좋은 이야기, 예쁜 이야기만 해도 진짜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하게 해야 되는데 죽음, 지옥 뭐 이런 이야기가 하니까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다락방에 가면 귀신 나온다는 어머니 소리가 지금도 저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머릿속에 잡혀있는 단어로 될 건데 주위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원장이 워낙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원장 불구속 입건됐대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답니까? 네, 이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모두 이 종교 교육을 한 것 자체가 좋은 마음에서 한 거지 아이들 학대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한 것이다. 자, 그런데 그건 뭐 자기 생각인 거고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뭐가 됐든 그러니까 부모한테 학부모한테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뭐가 됐든 더 나아가서 동의를 받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학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뭐 육체적인 당연한 거고요. 신체적으로 발달을 저해하는 것, 육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정서적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받아들이는 아이의 어떤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일단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어떤 교육들이 주로 됐는지 아마 경찰에서는 조사하고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승희 의원님, 근데 이게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더- 왜 관리 감독을 이렇게 못했느냐? 사실 뭐
이게 엄밀하고 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못했는지는 몰라도 해당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종교의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의 그 교리가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진짜 그 가슴판이 하얀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야 됐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분명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인 것이고 그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두 번 다시 있다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 처벌하는 것, 원장을 처벌하는 거야 뭐 논의로 치더라도 그렇죠. 그 행정적인 조치로 국공립의 타이틀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제한되거나 그것이 뺏겨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은 이 아이들 일단 뭐가 됐든 일단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유, 이걸 또 어떻게 또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될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교정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단란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이 선생님의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하신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다. 그런 가치관을 이제 교육을 다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모르시니까 저는 그 어린이집 차원에서 아이들 뭐 미술 치료라든가 놀이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런 가치관이 정말 큰 영향을 받았는가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일부러 자녀의 몸을 다치게 만든 뒤 수차례 보험금을 타는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 아내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50대 남성에 대해 1, 2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법 시작하겠는데요. 이 보험 사기를 벌인 부모의 재판 얘기입니다. 자, 백 기자, 어떤 사연에서 이런 보험 사기를 저지른 건가요? 네,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자녀가 7명이나 되는데요.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빚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부가 보험금 사기를 계획하고 2016년부터 4년 동안 이 자신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두는 보험 30개 정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범행 수법이 과연 어땠던 겁니까? 이게 아이들이 한 9명 정도 있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명의로 보험을 들었고 그 보험이 한 30여 개 보험이 들었는데 그 미성년자들을 자해하거나 흉기로 만들었다. 그래서 61차례에 걸쳐서 약 6,700만 원 보험금을 수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참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정서적, 육체적 학대가 정말 되게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 양쪽 부모, 그리고 아이 7명, 그래서 9가족이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험금에 눈 먼 부모입니다. 자,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식 몸에 손을 댔어요.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2019년 11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당시는 이제 16세인데 이 아들이 학교에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 둔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이 보는 데서요. 이 아이의 두 손을 묶고 정강이 쪽에 이제 살을 3차례 베었다고 합니다. 아휴,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보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할 때는 뭐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병을 뭐 밟아서 그래 됐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부터 7월까지 2020년 7월까지 8번에 걸쳐가지고 상해 보험금으로 약 1,1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 여러분, A4 용지 이렇게 정리하다가 손 베인 그런 경험 같은 거 있으시죠? 그럴 때 얼마나 이게 아픕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지만 말씀 지금 드렸잖아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애 사지를 붙잡고 자,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
평소에도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었다고요. 네, 아이들이 설거지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효자손 등을 이용해서 30차례 때렸다고도 합니다. 또 같은 학대 장면을 다른 형제들이 본 게 더 정서적인 학대 행위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재혼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셋을 낳고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7명인데 소장님, 제가 이제 좀 이 내용 자료를 보니까 주로 그 생사를 배인 아이도 그렇고 주로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명백한 아동 학대죠. 자기의 아이가 아닌 아이들을 특히 해서 명백한 아동 학대고, 그다음에 이 엄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자녀의 아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그 가족을 유지를 한 거죠. 항상 그 가족에는 희생양들이 있기 마련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 16살 아이 정강이를 배인 아이가 가장 희생양으로 이 나름대로의 가정이 깨지지 않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후에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엄마는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내가 7아이나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7아이를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책임이고 또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예? 자,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1심 재판. 자, 혐의를 당연히 또 인정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부모의 잘못인 행동인데 이 부모들 정말 뻔뻔하게도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고 그 아이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그 보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부주의하게 생활에서 입은 상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맨 처음 생사를 배웠다는 그 16살짜리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큰 애 같아요, 집에서. 자, 그런데 16살짜리라면 소장님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체격도 있고 네. 부모가 막 사지를 묻고 이러면은 저항도 했을 법한데 네. 왜 그걸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16살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중3이잖아요. 가장 반항기일 아이잖아요.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동생들을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 아이가 아래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남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있잖아요. 이 엄마 아빠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아이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 동생들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자기 밑에 그 2명의 아이들, 아빠가 다른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가지 않게 하고 양쪽에서 무슨 폭력배들이 잡는 것처럼 엄마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못 움직게 하고 정강이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 두고두고 이 문제는 너무나 트라우마틱하게 남을 수밖에 없고요. 분노와 어떤 그 보복감의 어떤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일반적인 어떤 아동 학대 사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생활고 때문에 니들 많은 이 형제들 먹여 살리려면 야 큰애 네가 이렇게 해 하면 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모들의 어떤 정신적 부분도 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부모가 저는 자기 자식을 다치게 해서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특수 상해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범죄가 해당하고 재판부 1심에서는 이 청소년기에 이런 가정폭력에 노출이 되면 평생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끼쳤다고 하면서 주된 어떤 일을 했던 남편한테는 징역 6년, 아내한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저렇게 됐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이한테든 진짜 막 싹싹 빌어야 되는데 항소했다면서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항소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범행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듯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 마지막 결심,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아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했다. 이제야 내 잘못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판사님 앞에서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는 이 말이 정말 진심으로서 반성했는지 또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순간의 마지막 결심에 결국 이게 유죄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성해서 좀 양형 판단을 잘 받아보자라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뭐 이런 어떤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부모 측 입장을 따라오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들도 참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다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소장님, 제가 좀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당장 지금 이 가정도 이렇게 대책이 없는 경제적으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 남편과 사이에서 3명, 또 다시 결혼해서 4명. 아니 저는 진짜 부모는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그냥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는 요즘,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출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너무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상담 중에 한 상담이 5아이의 어머니인 다자녀를 낳은 어머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이 5아이를 이 여성도 약간의 그 지적 장애가 있는데 너무나 책임감 있게 잘 키우고 계세요.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몇 명을 낳았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명을 낳았어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키우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뭐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네.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암만 지금 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 완전 이런 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 사이코패스 같다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니 지금 우리 아닌가.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 제가 변호사님 그 말 제가 이거 악마다. 어지간하면 이거. 안 하는데 저게 친자식이잖아요. 어쨌든가 나의 배우자의 자식이고 의붓 자식인데 칼을 댄다. 깜짝 놀랄 일인데 그래서 뭐 지금 승전 의원 말씀처럼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지니까 뒤늦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걸 반성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감형을 해준 게 맞는지 또 돌아가서 또 아이들한테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감히 상상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첫 번째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자, 증거 수집의 정석은입니다. 자, 이 재판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좀 가족 여러분들 생각을 좀 올려주시죠. 자, 백 기자, 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불륜 현장을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졌죠? 네, 이혼 소송 중인 한 부부였는데요. 이 5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아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가 살고 있는 원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아이고. 격분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폭행해 전치 2주에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합니다. 소장님, 이건 아무래도 이 폭행도 폭행이지만 촬영 목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미행을 했고요. 새벽 시간을 타서 사다리.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부터 휴대폰을 동영상 모드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작정을 하고 아주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남성 사다리 타고 아내의 불륜 현장을 저렇게 목격한 남성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다릅니다. 일단 저렇게 막 더 가니까 주거침입죄 성립하죠. 나중에 이 남자하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촬영했던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요. 그 두 가지 범죄는 뭐 당연히 유죄가 됐는데 1심에서는 이 촬영죄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불법 촬영이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오. 그래서 이제 요게 확정이 안 돼서 2심까지 이거 분리해서 올라갔는데 예. 2심 법원에서는 이거는 불법 촬영이다라고 하면서 요거 해당한 벌금 300만 원이 저 늘어났습니다.
자, 1심과 2심이 엇갈렸는데 승 의원님. 네네. 1심 재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자 뭐가 됐든 왜 1심에서는 무죄로 봤죠? 그 촬영한 걸? 원래 그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수치심이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이냐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미 들어가서 이제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은 속옷이었고 우리가 보통 어떤 성적 지향을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 한쪽 그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찍는데 그냥 풀샷을 그냥 하나 딱 찍었는 거예요. 풀샷을 찍고 그 찍었는 사진이 나와 있는 모습이니까 과연 이 당시가 그 불륜 현장도 아니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성적 불쾌감 또는 도덕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무죄 판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2심에서는 자, 1심 판결은 그 사진이나 동영상 기준으로 본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이 뭐 범죄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줄 정도의 촬영이 돼야 되는데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2심은 좀 달리 봅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 구체적 상황을 다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간대 자체가 볼 때는 별건데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에요. 새벽 6시 40분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침입 행위를 했고 당연히 거기에는 누워 있겠죠. 뭐 깨 있겠습니까? 내밀한 공간에 들어가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낄만 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남자하고 이 아내하고 관계는 지금 별거 이혼 소송 도중이라고 하고요. 전혀 예상 못한 시간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좀 들이댔던 거거든요. 또 뭐 판결문에 나오는 건데 이불을 싸고 있는데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막 들춰내려고 시도했던 모습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촬영하는 화면에는 성적 굴욕감이 들지 않지만 그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피해자들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유발할 수 있는 부위였다라고 2심 법원은 판결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네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애농님은 아니 수치심이 있었으면 애초에 바람을 폈겠냐? 그리고 수아지님, 도덕적인 수치심은 남편이 더 크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자기 부인의 불륜 현장을 찍고 있었을 때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 말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남자의 행동에 감정을 실어서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 지금 사진 찍었는 건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라도 저희 집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보 그러지 마. 만약 그러면 저도 올라가서 사진 찍겠죠. 사모님 그 예를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못 드니까. 그래서 그 감정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세요. 예. 이게 카메라 촬영죄가 일반적으로 카메라 촬영죄를 찍었을 때 제가 이 판결을 왜 2심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단순히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 공포도 일어날 수 있고 무기력도 되고 모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은 이게 전혀 다른 지금같이 어떤 불륜 현장의 사진이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의 불법 촬영을 했을 때 그 촬영물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무기력과 분노와 공포와 당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빼고 그냥 사진 자체로만 본다면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빠,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동생이 찍혔던 사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좀 불법 촬영의 대상을 넓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승 의원님 좀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사모님 대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4살 연상이신데 아무튼 뭐 오늘 밤에 별일 없으시길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겠고요. 네, 오늘 갈 때 소고기 툭불 사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런 소송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불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저희가 백성문 변호사님이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니 바람핀 증거를 확보하라고 해서 내가 찍었는데 그게 또 수치심이라고 그게 유죄면은 도대체 일단 어쩌란 거냐? 간통죄는 지금 이제 형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헌법 불합치가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부정행위 같은 경우는 입증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딱 들여다보는 게 그거 있습니다. 상해죄나 더 나쁜 범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질서가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민사적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통죄로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그 입증 자체가 아주 완만하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장면이라든지 그 정도 CCTV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굳이 들어가서 찍거나 굳이 들어가서 모욕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간통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상당히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오히려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위치 추적장에서 알면 그것도 다 범죄가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적법하게 증거를 획득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법하게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예컨대 뭐 통화 기록 내역을 좀 제출하라고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새벽에 제가 백민경 기자랑 통화를 계속한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번호도 그렇죠. 몰라요. 사실 지금 번호는 모르는데 예. 예컨대 그 새벽에 막 1시간, 2시간 통화한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거를 획득하라는 게 지금 법원의 주된 판례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진짜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 실제로도 그렇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정답이 얼마나 없겠어요. 부부 문제는 정말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이미 신뢰관계나 애정이 깨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도 붙이고 또 아이들 엄마 아빠로 살았는데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것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을 때 도리어 어떻게 보면 그걸 찍은 남편도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제보 차량을 비껴갔는데요. 그러나 2차로를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는데요. 비로 인해서 미끄러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짜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용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작한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람잡이를 동원해서 가짜 코인 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96억 원을 가로챈 일당. 투자자 158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했는데요. 초반에는 가입자가 소액의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서 더 큰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또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던데. 그렇죠. 아니는 뭐 이런 분위기에 또 이런 사기 이거 뭐 난리가 나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막 그렇게 많이 돈 버는 건 없으니까 그런 행운은 안 올 것이다 하는데 가상화폐 이런 걸 보면 그런 행운이 옆에 와 있어요. 누가 떡떡 보이니까 나도 그런 행운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노렸던 걸로 보입니다. 이 조작 사진 보여주고 또 바람잡이가 있어요. 나도 벌었다. 맞아요. 바람잡이가 있고 실제로 신뢰 과정 형성하는 과정을 일부 거칩니다. 모든 사기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나중에 큰 돈으로 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막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항상 드립니다. 당신한테 그런 행운의 기회는 없다. 절대 속지 말라 하는데
옆에 놓고 그런 게 좀 꽤 있으니까 가상화폐. 예. 말하기 너무 매정하신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회 없어요. 절대 기회 없습니다. 아, 진짜요? 이자율 이상 버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또 될 수도 있잖아요. 로또 된 사람 오라 그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올 수도 있어요. 자, 소장님,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런 거 누가 속겠냐 싶은데 지금 저렇게 카톡 나가는 것처럼 많은 네. 분들이 또 속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거 나도 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이 이런 이제 오픈 채팅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300% 고수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만 넣어볼까? 그리고 10만 원을 넣었더니 매수 매도율을 막 그래프를 거짓말로 보여주면서 좀 이따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가상화폐 쪽은 지금 전문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막 전문가들이 전문 용어를 쓰면서 지금 뭐 계좌 공급, 자금 세탁, 투자 리딩 이렇게 다 전문가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뭔가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백 기자, 중앙분리대 그 충돌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달 10일 오후 8시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로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운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 넘어서 달려들면서 난 사고입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자, 이 기자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폭행 시비로 검찰에 넘겨진 배우 이규환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규환 씨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언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면 모든 일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이규환 씨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이 씨와 시비가 붙은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이규환 씨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열고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봉투에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합니다. 주차장엔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가 놓여 있고 차 안에서도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으로 마련한 겁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만 5억 4천만 원. 지난 4월에는 9년에 걸쳐서 1조 2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인터폴 적색 수배로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300명 넘는 이용자를 검거했고 이 가운데 운영자 11명을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신사임당이 도대체 어디가 있나 했더니 다 저기가 있었네요, 진짜. 이게 파워볼이라고 하는데 파워볼이요? 예, 옛날부터 존재를 했던 해보셨어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수사를 했는 제가 그 내용을 FX 마진거래하고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웃기는가 하면 이 200명이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200명 전부 다 불법 도박하신 분들입니다. 맞아요.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사기 도박의 피해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사기 도박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도박죄로 처벌받아야 되고 이게 기소전 보전 몰수를 했는데 이게 한 268억 정도 기소전 보전 몰수를 했는데 이걸 피해자인 당사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몰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불법 도박 사이트 절대로 들어가서 게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왠지 해보신 것 같은데. 해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봤다고요? 검거해본 것 같아요. 검거를 해봤다고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네, 다른 거 물어보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싫어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잘못해서 저희한테 오면 좋아합니다. 영업. 풀어줘야 되니까. 예. 변호.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앞서 이 코인 투자 리딩방도 그렇죠. 그렇고 왜 이렇게 요즘 이런 거 많아요?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뭐 할 게 되게 많고요. 집에 있다 보니까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보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사이트가 비대면으로 다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승재원 의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하는 사람 다 처벌됩니다. 뭐 본인이 피해자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344명 지금 입건했고 그중에 주범격인 사람은 11명 지금 후속 입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 이거 한다 해가지고 옆에 뭐 메시지 옵니다. 하자고 친구가 꼬드기기도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좀 죄송하지만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는 사람 하는 말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이규환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자, 소장님, 뭐 양측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규환 씨 이제 어쨌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려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했고 1년 3개월 동안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난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폭행, 폭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너무나 심해져서 일일이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무혐의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는데 뭐 목숨을 걸고 그런 건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전남 순천에 사시는 사반 가족 신한나님입니다. 생후 9개월 따님 자랑을 하려고 영상 보내주셨는데 함께 보시죠. 이쁘다. 자, 이 친구입니다. 결혼 5년 만에 가진 찰떡인데요. 시험관을 무려 8차까지 가서 정말 어렵사리 가진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자, 난임은 있어도 불임은 없다. 많은 난임 부부들이 힘내셨으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찰떡이가 저렇게 보세요. 완전히 누워있는 포즈가 딱 봐도 아저씨 포즈잖아요. 귀엽네요. 예, 아니나 다를까 아빠를 보고 배운 거라고 합니다. 예, 정말 아이들은요 부모 모습 그대로 복사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찰떡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찾아갈 현장 말레이시아부터 가보시죠. 도로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쿠알라룸푸르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여행 중이던 한 운전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옆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고 좀 불안합니다. 펄럭펄럭 하고 있죠. 트럭 적재함을 덮고 있는 방수포가 제대로 고정이 돼 있지 않은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거 왠지 떨어질 것 같은데 저거. 네,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갔죠. 좀 전에. 네, 저. 계속 펄럭. 아이고. 아이고야, 네, 죽는데 이제. 바로 뒤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덮칩니다. 저 시야를 완전히 가리자. 방수포를 고정하고 있던 끈이 바람 때문에 풀려버린 것 좋아, 같은데요. 저거. 잠시 후 방수포가 이제 완전히 오토바이를 감싸버렸습니다. 입을 덮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되면 운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유조차 바퀴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저거. 네, 지금 두 명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넘어지는데 네, 일어나기는 하는데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일단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신고가 아예 들어온 게 없어서 덤프트럭 운전자나 피해자들의 신원과 차량 번호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저렇게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좀 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재물 제대로 실었는지 또 덮개나 고정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니 저게 넘어진 직후는 놀라서 아픈 줄 모르고 그냥 다니는데 이 다음 날부터 죽어납니다 몸이.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이건 또 뭘까요? 캄캄한 밤인데요. 자동차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누군가와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저 주차장 뒤쪽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복면을 쓴 한 남성이 나타나고 CCTV 영상 앞으로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거리에 놓인 ATM기 앞이었습니다.
아니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서 왜 싸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 한 기술자가 ATM기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도들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아하. 예, 이 차를 타고 나타나서 바로 내리자마자 기술자를 공격해서 ATM기 쪽으로 멀리 떨어뜨린 거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막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일당들이 열려있는 ATM기에서 돈을 훔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는 것처럼 지금 강도들은 활짝 열린 ATM기를 통해 현금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간힘 써가면서 지금 현금을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현금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자가 ATM기를 수리하는 사이에 이게 털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금을 꺼내는 요령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결국 ATM기에서 현금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그대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저번에 제가 포크레인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됐었잖아요. 저거 쉽지 않습니다, 저거. 네, 아직 이 일당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아직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턴 경찰은 이 ATM기를 털려던 일당 3명의 정보와 함께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건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승 의원님, 저 ATM 저렇게 그냥 하는 저거 쉽지 않은 일이죠, 저거. 절대로 불가능하죠. 일단 뭐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 할지라도 저 ATM이 열려 있는 상황 같으면 분명히 그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안에 있는 또 다른 이중 장치, 이중, 삼중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라고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소년이죠. 신호등에 혀를 좀 대고 있어요. 장난으로 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렇죠. 중국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우리도 춥지만요. 최근 들어 신장 이구르 자치구의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 저렇게 눈도 온 거예요? 폭설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아. 소년이 호기심에 신호등에 혀를 댔다가 아하 날씨가 추워서 혀가 얼어붙고 붙어버린 마음 겁니다. 소년 가로등에 혀가 붙은 채 서서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대 구조대원들 출동하자마자 출동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소년의 혀에 부어줍니다. 아, 이렇게. 네네네. 자,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要用力啊！对对对，好，好，下了，下了，下了。现在啊！你现在能不能动？啊，先往喝点热水。暖一下啊！给它擦一下，你们随便看一下吧，用的时间太长了。吐掉，不哭啊，不哭。走。一个电线杆上那个手术吧，可能好奇舔了，把给冻住了，然后有点害怕了。就是加强一下这些那个安全的这个那个宣传嘛，那个孩子那个普及。 뭐 아이니까 저럴 수 있겠죠, 뭐. 아이니까요. 저도 어릴 때 저런 기억입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신호등에 한 건 아닌데 딴데. 어디다? 빨리 떼면 돼. 빨리 떼면 피가 좀 나면 그만이고. 어디다 대셨어요, 혀를? 아마 좀 추운 이런 벽 같은 데를 대는 재미. 아니. 아주 어릴 때입니다. 예. 하여튼 소방대원들이 따뜻한 물로 소년에게 온기를 느끼게 했고요. 소년을 집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다행입니다. 자, 승 의원님 뭐 잠깐 뭐 한마디 아니 그 하드 있잖아, 하드. 아이스크림. 하트가 예, 뭐 딱딱한 거. 그 하드가 이상하시네. 혓바닥 때리면 딱 붙는데. 하드가 뭡니까? 집으로 가셔야 되나요? 하드가 뭐예요? 아이스 깨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뭐요? 아니 그거 되면 입에 붙는다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 말씀하시려고. 예. 아, 죄송합니다. 호주로 가보시죠. 자, 이 여성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 여성 조엔 준데요. 웃고 있습니다. 25살입니다. 여성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아이고. 호주에서 뜨거운 호응을 불러온 백신 복권의 1등 당첨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입니까 저거? 자, 1등 당첨금 100만 호주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8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번 복권 행사가 호주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인데요.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 복권에 응모한 214만 명 중에 저 여성이 유일한 100만 달러 백신 복권 당첨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여성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Yeah, now I still cannot believe it. I'm so excited and I'm not sure yet. And I was at work, I couldn't pick up the phone. And then I called them back and then she said, oh, you won $1 million. You're the only one in Australia.
자, 박 변호사님은 8억 7천만 원 당첨됐다. 전 될 일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된다면 뭐 하실 안 거예요? 합니다, 저런 거. 저는 안 믿습니다. 안 합니다. 접종 안 하실 거예요? 접종은 하는데 저는 복권 같은 거 안 삽니다. 안 될 거 아무튼 뻔하니까요. 저걸로 저분은 뭐 하신대요? 자,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뭘 할지요? 궁금합니다. 네. I think I would like to book a nice restaurant with my friends to go and have a nice dinner. And that's for now. And then buy presents for my family. And yeah, that's about it, I think. So I think I want to fly my family out from China first class and put them in a 5-star hotel for Chinese New Year if the borders are open. 자, 저도 아마 저럴 거예요. 만약 된다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성 당첨금 일부를 가족과 함께 쓰고 싶다고 밝혔고요. 남은 돈은 투자를 통해서 불려나가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소장님은 복권 저렇게 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 여성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하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좋은 일도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저도 뭐 어차피 없을 일이니까 좋은 얘기 해야죠. 아, 저도 이제 좋은 그러셔야죠. 일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동물의 주인공인 인도로 가보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보입니다. 네, 도베르만입니다. 독일에서 온 중형견인데 근육질 몸매와 늠름한 얼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새끼 고양이들이랑 같이 있네요. 저 도베르만 무서운 강아지 아닌가요? 네, 이 도베르만과 새끼 고양이들 사이에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도베르만과 고양이 한 마리가 동시에 임신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베르만은 유산을 했고 아이고. 어미 고양이는 지금 안 보이는데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낳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또 그렇게 기구하게 또. 아이고. 맞습니다. 네, 도베르만과 새끼 고양이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새끼 잃은 도베르만이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들의 엄마가 되게 된 겁니다. 와, 세상에. 사람보다 낫다. 세상. 아니, 다른 종이잖아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야, 세상에. 맞습니다. 저 늠름해 보이는 도베르만이 지금 새끼 고양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건데요. 이 도베르만도 새끼 고양이들을 극진히 돌보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데 고양이들이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네,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 너무 감동적인데 진짜 아까 보십시오. 자기 자친 자식을 갖다가 생사를. 아이고, 진짜. 자, 마지막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이 침대 머리맡 선반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 이 여성이 키우는 고양이 같습니다. 집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고양이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선반에 놓인 텀블러를 바라보다가 텀블러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물을 열심히 마시고 있네요. 네, 물을 다 마신 고양이가 집사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더니 설마? 텀블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안 돼, 안 돼, 거예요. 안 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네, 넘어가고 있는데 뱃살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딴 거를 하려고 하는 거 다리가 하나 올라가고요. 네, 꼬리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허, 그러는데요. 네, 고양이가 다시 뒷걸음질 치는 순간 텀블러가 떨어지고 납니다. 머리에 정확하게 이거 웃긴다, 쟤. 우와. 진짜. 떨어지면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잠에서 깬 집사. 네.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시트는 물론 베개 모두 물에 젖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데요. 저 고양이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습니다. 미안해. 귀여워. 저 집사 물벼락으로 잠 깨운 범인 누군지 금방 알아챘겠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이었네요.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무게 잡지 마. 툭 걸치기만 해도 이렇게 바이브 있잖아. 다운 압축 기술로 가볍고 따뜻하게. 이런 게 진짜 겨울 야상이지. 시네어 바이브 K2. 어떤 잡곡도 속까지 부드럽게 익히기 위해 국내 최고 121도
완벽한 밥이 되는 온도. 쿠첸 1221. 자, 이 박상수님이 그러시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아까 그 고양이 이 침대에 CCTV는 왜 달아놓은 거죠? 고양이 잡으려고요? 고양이 잡으려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가족회의가 별로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이 만약 오늘도 노잼이라면 내가 사반 가족회의 떠나겠다 이렇게 언제요? 데스 매치를 언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예,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김하은 아나운서를 투입시켜. 자, 궁금하시면 바로 넘어오시죠. 저희는 먼저 가 있겠습니다. 자, 본방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날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죠.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